안녕하십니까. 오늘 저희가 함께 좀 깊이 파헤쳐볼 자료는 디모데전서 5정에서 가져온 과부와 장로에 관한 지침입니다. 이게 언뜻 보면 그냥 오래된 종교 규율 같지만 사실은요, 약 2000년 전에 세상의 비주류였던 한 공동체가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만들었던 아주 구체적인 사회 운영 매뉴얼에 가깝습니다. 이번 탐구의 목표는 바로 이 매뉴얼을 해부해서 그 안에 담긴 조직 관리의 원칙을 들여다보는 겁니다. 가족의 역할부터 공동체 복지 시스템, 그리고 리더의 자격과 문체까지. 와, 정말 놀라울 정도로 세밀한 내용이 담겨 있거든요. 자, 2000년 전 공동체의 사회적 청사진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시작부터가 아주 흥미로운데요. 공동체 구성원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본 원칙을 제시하는데 그 비유가 전부 가족이에요. 나이 든 남자는 아버지처럼 대하라고 하죠.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리고 나이든 여자는 어머니처럼, 젊은 여자는 일절 깨끗함으로 자매처럼 대하라고 강조하죠. 이게 그냥 좋은 말이 아니고요. 당시 이 공동체의 생존 전략과 아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아, 생존 전략이요? 네, 거대한 로마 제국이라는 사회 속에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지키려면 외부와는 다른 어떤 강력한 내부 결속이 필요했거든요. 그때 가장 효과적인 모델이 바로 가족이라는 틀이었던 겁니다. 우리는 단순한 조직이 아니라 피를 나는 가족과 같다는 뭐랄까 하나의 선언인 셈이죠. 존중과 동시에 명확한 도덕적 경계도 설정하는 효과가 있고요. 와, 그러니까 단순한 윤리강령이 아니라 소수 집단으로서의 정체성을 강화하기 위한 일종의 사회적 장치였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렇게 보니까 이 가족이라는 틀이 공동체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기본 열쇠처럼 보이네요. 그런데 가족도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히기 마련이잖아요. 특히 누군가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약해졌을 때 말이죠. 그게 바로 이 장의 핵심 주제인 과부 문제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정확합니다. 그래서 바로 참과 부인 과부를 존중하라는 지침이 나옵니다. 여기서 핵심 단어는 참과부예요. 그냥 남편을 잃은 모든 여성을 지칭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맞아요. 그 부분이 저도 좀 의아했어요. 참과부랑 그냥 과부를 나눈다는 게 어떻게 보면 누군가의 슬픔이나 어려움에 등급을 매기는 것처럼 들려서 조금 차갑게 느껴지기도 하거든요. 이게 단순히 재정 문제 때문에, 그러니까 지원 대상을 좀 솎아내려고 만든 구분이었을까요? 자원 관리라는 현실적인 측면을 당연히 무시할 순 없죠. 하지만 그 이면에는 책임의 순서에 대한 이 공동체의 철학이 담겨 있습니다. 본문이 정의하는 참과부란 기댈 자녀나 손주가 한 명도 없는 사람, 정말로 세상에 홀로 남겨진 사람을 의미해요. 만약 과부에게 자녀나 손주가 있다면 그들이 먼저 부모를 보양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라고 명시하거든요. 아, 공동체가 나서기 전에 가족이라는 1차 안전망이 먼저 작동해야 한다, 이 원칙을 분명히 한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가족의 책임을 정말 강하게 강조하네요. 심지어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 미득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고까지 하잖아요. 이건 거의 공동체에서 파문당할 수도 있는 수준의 비난인데요. 이게 당시 사회 분위기와도 관련이 있을까요? 아주 깊은 관련이 있죠. 고대 사회에서 가족은 개인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신분, 재산, 사회적 안전망, 전부 가족을 통해 제공됐죠. 그런 상황에서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는다는 건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계약을 파괴하는 행위로 여겨졌습니다. 이 지침은 그런 보편적인 사회 윤리를 신앙의 언어로 재확인하면서 공동체가 무한정 책임을 떠안아서 시스템이 붕괴되는 걸 막는 아주 현실적인 방안을 제시한 거예요. 2차 안전망인 교회가 1차 안전망인 가족의 역할을 대신할 수는 없다, 이런 선언이군요. 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책임의 순서를 명확히 한 거네요. 그럼 1차 안전망이 없는 참과부는 모두 공동체의 공식 지원 명부에 오를 수 있었던 건가요? 보니까 여기에도 자격 조건이 아주 까다롭던데요. 네, 맞습니다. 여기서부터 이 제도가 그냥 단순한 복지 제도가 아니었다는 게 드러납니다. 조건이 한 3가지 정도 되는데, 첫째는 나이가 60세 이상이어야 하고요. 둘째는 한 남편의 아내였어야 합니다. 한 남편의 아내요? 네, 당시 사회의 도덕적 기준에서 볼 때 일부 일처제를 충실히 지킨 정숙한 삶을 의미했겠죠. 그리고 마지막 조건이 가장 중요합니다.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와, 이 선한 행실의 목록을 보면 정말 입이 떡 벌어집니다. 그냥 조용히 착하게 산 수준이 아니에요. 자녀를 훌륭하게 키워냈거나 나그네를 환대했거나 성도들의 발을 씻겼거나 환난당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등 이건 거의 뭐 공동체를 위해 평생을 헌신한 활동가의 이력서 같은데요. 바로 그겁니다. 특히 성도들의 발을 씻겼다는 표현이 아주 상징적이죠. 건조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손님의 발을 씻기는 건 극진한 환대의 표현이자 가장 낮은 자의 일이었거든요. 즉, 이 명단은 단순히 가난한 사람들의 목록이 아니라 평생을 겸손과 섬김으로 공동체에 기여한 여성 원로들을 위한 명예의 전당이었던 셈입니다. 명예의 전당이요? 네. 공동체는 이분들에게 단순히 돈을 주는 게 아니라 그분들의 삶 전체를 존중하고 예우했던 거죠. 수동적인 수혜자가 아니라 공동체에 존경받는 어른으로 대우한 겁니다. 와, 그렇게 보니까 완전히 다르게 느껴지네요. 이건 수혜 자격을 심사하는 게 아니라 공로를 인정하는 절차였군요. 수십 년간 공동체에 헌신한 것에 대한 보답이자 존경의 표현. 이 관점에서 보면 젊은 과부들을 명부에서 제외하라는 지침이 왜 그렇게 단호했는지도 조금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바로 그 지점으로 넘어가게 되죠. 젊은 과부들을 배제하는 이유를 본문은 아주 직설적으로 설명합니다.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하고 시집 가고자 할 수 있다. 게으름을 익혀 험담이나 하고 일을 만들 수 있다는 등 상당히 부정적으로 묘사하죠. 솔직히 이 부분을 읽으면서 현대적인 관점에서는 좀 불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젊은 여성이 재혼하고 싶어하는 걸 그리스도를 배반하는 정욕이라고 표현하는 건 좀 과하지 않나 싶기도 하고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역시 개인의 도덕성에 대한 평가라기보다는 조직 관리의 관점에서 봐야 합니다. 당시 과부 명부에 오른다는 건 아마도 재혼하지 않고 평생 공동체를 위해 봉사하겠다는 일종의 서약을 의미했을 겁니다. 아, 서약이요? 네. 그런데 젊은 과부의 경우 앞으로 살아갈 날이 길다 보니까 마음이 변할 가능성이 높죠. 만약 서약을 하고 공동체의 지원을 받다가 재혼해버리면 그 서약의 신성함도 깨지고 공동체 내부에도 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아, 일종의 전임 사역자 같은 개념이었을 수 있겠네요. 서약을 깨는 것이 개인의 선택을 넘어서 공동체 기강을 흔드는 문제가 될 수 있었다, 이 말씀이시군요. 게으름이나 험담에 대한 우려도 마찬가지 맥락이겠고요. 그렇습니다. 이건 신생 조직이 겪는 성장통과도 같아요. 초창기 고도의 헌신을 요구하는 집단일수록 내부의 기강회의나 외부의 나쁜 평판에 극도로 민감해집니다. 조직의 생존과 직결되니까요. 특히 이미 사탄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다는 언급을 보면 이게 단순한 기우가 아니라 실제로 벌어지고 있던 사건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린 처방이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라는 어떻게 보면 가장 안정적인 사회적 울타리 안으로 돌아가라는 권고였던 거군요. 네, 맞아요. 개인의 행복과 공동체의 안정을 동시에 고려한 아주 현실적인 해법이었던 셈입니다. 조직의 생존을 위해 내부 구성원의 역할을 명확히 규정한 거군요. 자, 이렇게 공동체의 취약계층을 위한 정교한 시스템을 살펴봤는데 이제는 이야기의 초점이 자연스럽게 공동체 리더, 즉 장로에게로 넘어갑니다. 리더십을 어떻게 세우고 유지할 것인가 하는 문제죠. 네, 공동체의 기둥인 장로에 대한 지침이죠. 여기서도 아주 현실적인 원칙들이 등장하는데요. 잘 다스리는 장로, 특히 말씀과 가르침에 힘쓰는 이들은 배나 존경하라고 말합니다. 배나 존경이라. 그냥 두 배로 존경하라는 뜻은 아닐 테고 뭔가 특별한 의미가 있겠죠. 물론입니다. 이건 단순히 정신적인 존경을 넘어서 합당한 물질적 보상, 즉 생활비 지원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근거로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는 구약 성경 구절과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다는 말을 인용하거든요. 아, 이게 사실 당시로서는 꽤 혁신적인 생각이었어요. 로마 사회에서 사제직은 주로 부유층의 명예직이거나 부업인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 공동체는 지도자가 생계 걱정 없이 사역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공동체가 그의 삶을 책임지는 직업으로서의 리더십 개념을 도입한 겁니다. 리더십의 전문성과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아주 중요한 제도적 장치였죠. 오, 리더십을 전문직으로 보고 그에 합당한 보상을 시스템으로 만들었다니 굉장히 현대적인 조직 운영 방식인데요. 하지만
권유와 보상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르기 마련이잖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다루고 있나요? 바로 그 균형점이 이 지침의 핵심입니다. 한편으로는 리더를 보호하는 장치를 둬요. 장로에 대한 고발, 그러니까 송사는 반드시 2~3명의 증인이 있어야만 접수하라고 하거든요. 이건 유대 율법에서 온 원칙이기도 한데 한두 사람의 악유적인 비방으로 리더십 전체가 흔들리는 걸 막기 위한 거군요. 네, 일종의 방화벽 역할을 하는 거죠. 이건 정말 현대 조직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네요. 리더십에 대한 근거 없는 비판으로 조직 전체가 마비되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그렇다고 리더를 무조건 감싸기만 하면 그건 또 다른 문제를 낳을 텐데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바로 다음에 아주 날카로운 견제 장치가 등장합니다. 만약 2~3 증인의 증언을 통해서 장로의 범죄가 사실로 드러나면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도 두려워하게 하라고 명시합니다. 사적으로 조용히 덮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공개적으로 책임을 물어서 공동체 전체에 경각심을 주라는 거죠. 리더를 보호하되 범죄는 더 엄격하게 다룬다. 이 보호와 책임의 아슬아슬한 균형이야말로 건강한 조직이 끊임없이 고민해야 할 지점인데 2000년 전 문서에 이 딜레마가 명확히 담겨 있다는 게 정말 놀랍습니다. 리더를 위한 방화벽과 비상벨을 동시에 설계해둔 셈이네요. 정말 정교한데요. 자, 이렇게 공동체의 구조와 리더십에 대한 굵직한 원칙들을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분위기가 확 바뀝니다. 아주 개인적인 조언이 툭 튀어나와서 저도 읽다가 잠시 멈칫했어요. 아마 그 구절 말씀하시는 거겠죠?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네, 바로 그거요. 과부제도 장로의 책임 같은 거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소화 안 좋으면 와인 좀 마셔라니. 너무 인간적이지 않나요? 맞아요. 바로 그 지전이 이 문서가 딱딱한 법전이 아니라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보낸 진심 어린 편지라는 걸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거시적인 조직의 원칙을 설계하는 리더의 모습과 상대방의 위장병까지 걱정해주는 따뜻한 멘토의 모습이 공존하는 거죠. 이런 인간적인 순간이 이 모든 규칙에 온기를 불어넣어주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이 한 구절 때문에 앞서 말한 그 엄격한 규칙들이 전부 사람을 위한 것이라는 느낌이 확 살아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편지는 이제 마지막 통찰로 마무리되죠. 어떤 사람의 죄는 명백히 드러나지만 어떤 죄는 그 뒤를 따르고 선행도 마찬가지로 결국엔 숨길 수 없다는 말로요. 네, 이건 공동체 전체를 향한 마지막 권면입니다. 모든 것은 결국 드러난다는 거죠. 당장 눈에 보이는 것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지 말라는 경고이기도 하고요. 어떤 죄는 금방 드러나서 심판받지만 교묘하게 숨겨진 죄는 시간을 두고 결국 그 사람을 따라잡게 될 거다. 반대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선한 행동 역시 언젠가는 반드시 그 빛을 드러내게 된다는 위로이기도 하고요.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는 모든 구성원에게 투명성과 진실함의 무게를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아주 깊은 여운을 남기는 마무리입니다. 자, 이렇게 디모데전서 5장이라는 2000년 된 문서를 통해 초기 공동체의 운영 청사진을 속속 들여다봤습니다. 공동체를 하나의 거대한 가족으로 설정하는 기본 원칙부터 참과부라는 개념을 통해 설계한 매우 정교한 복지 시스템, 그리고 리더십의 권위를 보호하면서도 책임을 엄격히 묻는 그 균형 감각까지 정말 놀라울 정도로 체계적이고 현실적인 고민의 흔적을 엿볼 수 있었네요. 오늘 이야기를 관통하는 가장 흥미로운 지점은 이 모든 실용적인 사회 관리 기법이 결국 어떤 공동체를 만들고 싶은가라는 깊은 신념에서 출발했다는 점입니다. 과부 규정은 단순히 예산을 아끼는 문제가 아니었잖아요. 헌신적인 삶을 어떻게 존중하고 가족의 책임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에 대한 윤리적 답변이었죠. 맞아요. 장로 규정 역시 단순한 권력 유지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리더십을 안정시키면서도 부패하지 않게 할 것인가에 대한 치열한 고민의 결과물이었고요. 맞습니다. 이 모든 지침의 바탕에는 공동체의 질서와 외부 평판, 그리고 상호부조의 정신을 지켜내려는 강한 의지가 깔려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단순히 이상적인 구호에 그치지 않고 그것을 현실에서 작동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시스템을 만들어냈다는 점이 정말 인상 깊습니다. 오늘 이 내용을 들으신 당신에게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이 고대의 문서는 나의 성별, 과거의 행적에 따라 공동체 내에서의 역할과 기대를 아주 명확하게 규정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속한 공동체, 가령 당신의 직장이나 소속된 그룹, 심지어 가정에는
어떤 보이지 않는 규칙들이 존재할까요? 누가 도움을 받을 자격이 있고 누구의 목소리에 힘이 실리는지를 결정하는 우리만의 불문율은 무엇이며 우리는 그 규칙에 대해 과연 얼마나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있나요?